안녕하세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듯이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퀴즈를 이따가 잘 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1 더하기 1은 뭐냐 물어봐요. 애들이 근데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봐서 창문처럼 생겼잖아요. 창문이요 그래요. 숫자로 보니까. 근데 이게 창문이기보다는 1 더하기 1은 뭐겠습니까? 네, 노동입니다. 잘하시. 그 수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 더하기 1처럼 일을 계속 하는 노동 방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학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원리 탐구의 목적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노동을 피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그것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지금 교육 화두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여기서 입학 형식이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하고 스토리텔링형 수학이 왜 나왔느냐까지 얘기를 한 게 1부고요. 그러니까 2부는 이와 같이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거 하면서 저희도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교육 제도를 바꿔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또 왔습니다. 옛날 원리 탐구 시작할 때도 한 5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스토리텔링 형태 걸 할 때 그때 5년 전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오래 다신 분들은 알 텐데 5년 전에 저한테 제가 중학교 수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 동생들이 이게 많으니까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학년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며칠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다면 수학 소설을 익히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재밌어야 되니까. 그게 시작한 게 만 6년째입니다, 지금. 저기 밖에서 했지만 수학, 그래서 제가 학생들도 이제 도움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위력을 발휘를 할 텐데 3년 전에도 서술형을 바뀔 때 저희 학원 여기서 이쪽 전체를 다 전교 1등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아마 이게 입시제도가 바뀌면, 물론 이제 스토리텔링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1인자를 가리는 것은 한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가 아닙니다. 딱 한 문제로서 1인자가 결정나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문제 단 한 문제를 나오더라도 그게 생소한 문제면은 그게 힘들거든요. 준비를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동안, 긴 세월 동안 몸에 체득돼야지만이 그게 쉬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앞서가야 되는, 교육을 할 때 좀 앞서가야지만이, 그래야지 힘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얘기하니까 어제 춘천에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등산을 가려고 딱 이렇게 메고 나가는데,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오늘인데 어제로 알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하시던데, 등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가면 앞에 간 사람, 등산을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행동이 무엇인지 또 혹시 아세요? 여럿이 가는데요, 앞에 가는 사람 가다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도착하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수월을 하죠.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앞서가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면은 이제 이상하다 그러죠. 제가 이따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앞서가는데 너무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 시대를 좀 가다 보면요, 그게 와 있어요. 가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오고. 근데 학생들이라든가 입시들어가 이거 뒷북 치고 가면 굉장히 힘들 뿐만이 아니고 1인자는 못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일부를 보면 입시 형식과 내용 및 입시 제도가 변화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잠깐 이제 요 뒤에는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분들은 저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금 담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때 잠깐 쉬는 사이에 이렇게 왜냐면 뒤에 좀 서 계시는 분들 많이 자리 바꿔서 이렇게 앉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입시 제도에 맞추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저희 학원의 특징만을 얘기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원리탐구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교육 그 시스템 자체를 설명을 해요. 이것은 그냥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신 대비라든가 정규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선행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수학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책들이 거의 대부분 자체 교재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대부분 쓴 책들이고 시중교재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는데 안 맞으니까 책도 계속 뒷북치고 가요.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이제 목표는 앞으로 갈수록 공부를 좀 잘해야 되고 1인자가 돼야 되고 학교를 간다면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형식과 내용 및 입시 제도의 변화를 보면은 우선 시험 형식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객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객관식은 남아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는 객관식을 봐요. 왜냐하면 빨리 가려내야 되니까. 그 다음엔 주관식 단답형으로 갔다가 3년 전에 주관식 서술형이 들어서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하고 이쪽 이제 그 중등부 내신에서 그 전교 1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한 학교에서 2, 3학년 쭉 다 나온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때 제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3년 전.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발표와 토론은 연계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일부 좀 도입되고 있는 상태고 스토리텔링 형태는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 2013년도부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그리고 시험 내용도 단순 계산해서 지금 보면 어디가 계속 문제만 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따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단순 계산력이 아니고 응용 문제로 가는데 응용 문제는 현실과 연관된 문제라고 일부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또 좀 더 앞질러 가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스토리텔링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필기시험에서 이제 심층 면접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뭐 이론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금방 압니다. 물어보면 하나 질문 던졌을 때 답을 이렇게 보면 아 얘가 공부를 얼마나 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필기시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까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제도 이게 같은 맥락이겠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형태는 현실과 연관된 그리고 다른 학문과 이렇게 융합된 그래서 지금 뭐죠? 지금 이제 올해 돌아가셨죠? 그 잡스 같은 사람이 융합시키잖아요. 막 그 디자인이라든가 뭐 다른 걸 다 철학까지 같이 융합시키는 그런 게 지금 현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결국에 가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전달, 물론 문자로 그 설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전달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원래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게 좀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의 문제죠. 그럼 이제 보면은 스토리텔링 수학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내가 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 나라에서 세계 수학형 시대가 있습니다. IMO라고 1등 처음으로 1등 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전에는 중국이 1등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그만큼 성취도 평가에서도 당연히 1등입니다. 문제는 흥미도는 50개국에서 41이에요. 42. 오늘도 신문 나왔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진짜 굉장히 왜냐하면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싫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뭐든 간에 좋아야지만 하게 되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아야지 제가 지금 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돼야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고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듯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재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냥 보고 그냥 재밌는 게임처럼 막 아무 의미 없이 재밌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푼다든가 방식을 달리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5년 주기로 개정을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수시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개정했죠. 2009년에 개정했죠. 그게 2013년에 개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4년인데 좀 늦었죠. 나 그 전에 바뀔 줄 알았어요. 좀 그 준비를 하는 단계가 좀 길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서 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머리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첨단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머님들 외국에 가셔보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 학생들이 가는 쪽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외국에 가는데 안 오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가르치면서 잘하는 애들 그냥 잘한다 이런 하는 학생들이 보통 미국 같은 데 가면 한 3기 학년 위 학년들하고 비슷합니다. 오세아니아 쪽으로 가면 더더욱 한 학년 더 높아야 되고 이런 상태니까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흥미까지 더 포함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한 2050년 이렇게 되면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머리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2013년도에는 스토리텔링 수학이 적용 학년이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하고요. 중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그 다음 해에는 3, 4학년이 되겠죠. 왜 계속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5, 6학년이 되겠죠. 2개 학년씩 하고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는 이제 그 다음 내년부터 고1, 고2 이렇게 넘어가니까 2016년까지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해를 좀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책이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가 있는 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앞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나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0이고 거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쪽은 한 30% 정도? 앞으로도 훨씬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겁니다. 2016년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를 아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바뀔 뿐만이 아니고 기업체 시험도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현실과 관련된 수학 문제들 그리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수학과가 아마 저희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수리통계과라고 그래 지금 수리통계과 아마 랭킹 1일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내용과 형식을 보면 스토리하고 텔링 얘기하고 말하기 즉 이야기하다라는 거니까 이야기 형식이라는 거죠. 이야기 형식인데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문제 발생이 어떤 얘기가 쭉 주인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와 같은 관련되어 있는 다른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내가 한 문제를 내가 얘기를 풀 텐데 그게 수학이 현실과 관련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없었으면은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아주 많으니까 전에는 문제를 한 4-5문제씩 풀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서 이번에 한 3문제 주신 거 보면 제일 뒤에 가면요 그 문제 3문제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뒤에 그 문제 있죠. 3문제쯤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스토리텔링 형태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스팀 교육이라고 그러죠. 스팀이 뭐냐면 따뜻한 거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냐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미술, 음악, 미술까지 합해 있는 통합적인 융합적인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산수 계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교실 밖에 있는 실생활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체험이라든가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저 선생님 깜빡 잊어버렸네. 이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여기 보면 축구볼이 보이죠? 축구볼에 관한 문제들이 제일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뒤에다가 혹시 저기 할까봐 넣어놨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때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인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험으로 안 되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의 흥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간의 연계를 이렇게 지어서 수학하고 과학이 융합되고 막 그러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그 시험도 서술형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현실과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논술형 평가가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의 문화가 다를 거고 지방에 사는 사람 문화가 다를 텐데 그러면 교사별로 각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하겠지만 가서 작년에는 틀림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교과 과정 이미 발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제고사 형식이라는 이런 기존의 방식들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일관적인 한 가지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융합되고 다시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모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제도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걸 보면 그 개정 교과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일단은 불필요한 심화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3.14를 한 3번 곱하라 그러면요. 머리 아파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계산기로 해야 돼요. 계산기로 하지 않고 사람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계산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산 틀렸다고 얘가 공부를 못합니까?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요. 학교 가면 뭐 90점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선. 근데 어머님 생각하기에, 너 공부 잘한다는데 이 점수가 뭐냐? 이래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기분이 나쁘니까 이 수학 공부 못한 줄 알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시험 볼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으로 돼 있는 학생들은 꼭 그 전에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계산은 왜냐면 평가 방식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영재센터도 평가 방식이 틀려서요. 영재센터 영재교육으로 들어간 학생들 수학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치가 좀 뛰어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거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그래서 영재교육원 쪽에는 아직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진짜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심화 과정이 빠졌는데 또 문제는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얘가 뭐였냐면 아마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고등학교에서 미분적분을 빼버렸습니다. 대학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럼 다 미분적분이고 뭐 통계하고 이런 것들인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막 그러는데 미분적분을 빼니까 경제학과 문과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교과서 다시 들어와요. 이와 같이 그 전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뺐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진법이 빠졌습니다. 그건 큰 치명타입니다.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수학 공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한 칸 올라가면 10배 커진다는 그 약속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활용 문제를 풀려 하는데 그 진법 자체를 모르게 되면 그 문제 안 풀립니다. 1인자가 못 된다는 거죠. 아마 몇 년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얘기할 때 그래요. 지금 진법이 빠졌는데 너희들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 배워야 된다 이거야. 미리 준비하면 1인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데 뭐 하냐면 학습량을 20%가 줄이려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지향하고 지향 없앤다는 얘기죠. 학습량을 20% 감량을 하는데 이제 집합 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건 빠져도 괜찮은데 진법이 빠진 것은 굉장히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올 겁니다. 설명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진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들이 진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봉착한 것 대부분이 배수 이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법이 다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은 앞으로 이제 가야 돼. 현실 타개의 목적이니까 학문이라는 게. 그리고 통합 교과형이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교육 중심의 교과서를 그래서 전에는 학년별 탁탁 두 문제 있잖아요. 지금은 1, 2학년, 3, 4 초등학교 경우에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2개 학년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학군별로. 중학교도 어느 데 가면 통합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책은 뭐냐. 그러면은 우선은 스토리텔링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하기는 소설책만 많이 읽으면 되겠다. 아니면 그와 같은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우선은 알아야 될 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수학적인 원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떤 문장을 쭉 읽고, 아, 이게 수학이 어디에 관한 분야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그것을 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장이 길 거니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러면 읽고 나서 어디가 수학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왜냐면 재밌어서 막 읽기는 하는데 어떤 수학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 세우기를 해야만 되고, 이제 원리, 수학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가 굉장히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각각 다 이론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좀 가면 그 이론 자체도 융합이 돼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게 수학 원리 탐구가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광고 낼 때도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스토리텔링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잘 이해를 하실 분도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운동을 못 합니다. 즉 체력이 해당하는 거예요. 수학을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용량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다른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 저희들이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언어 하는 이유가 문장을 읽고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적인 식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푸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계속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식까지 알아야 되니까 수학적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 6년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중학교 1학년인데 1년 내가 빠른 거죠. 벌써 1년 빨라서, 그러니까 그때 3학년 때 시작한 학생이 지금 중학교인데 이번에 2학년 올라가니까 딱 1년 빠르잖아요. 그 정도의 수학 읽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수학책을 계속 읽어왔었고, 책도 만들어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리고 수학책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소설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학 요거 이제 약자를, 스토리텔링의 약자를 ST라고 쓰는데, ST 관련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자로 갑자기 나오면요, 당황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전에는 창의력이 중요시 됐는데 시절에서는 S자로 바꿨습니다. SMP로 바꿔서 그 책이 그 전에 이거 5년,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 놨던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주말 탐구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스토리텔링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 길게 나가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나서 소설을 잘 이해를 했는지 없는지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부를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아마 걸릴 텐데요. 대순이나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걸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도 좀 줄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저희 학원의 이제 교육 중점 내용을 보면은 우선 원리 탐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입문 과정입니다. 그리고 SMP하고 자사고는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그동안 했던 부분을 엮어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수학 소설 읽기하고 주말 탐구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또 자세히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언어 원리 탐구도 스토리텔링형 문제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언어에 대한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심화와 선행 내신 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세한 내용은 원리 탐구 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이 좀 저희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여기에 추가된 게 그동안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이 12년째입니다. 12년인데 초창기에 왔던 애들이 지금 대학원생들 돼 있고 그래요. 지금 좀 오신 부원장님 초창기 저랑 같이 했던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지금 대학원 2학년일 겁니다. 근데 그 반은 신기하게 그때 6명이나 됐는데 제일 못한 학생이 연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부분 다 서울대 다 왔었고, 한 명은 미국으로 왔고 이렇게 했으니까, 버클리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 동생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안고 다니는 학생인데 6학년인데 지금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써 있습니다. 일부 외국에 가 있는 학생들, 근데 수학 전공들이 좀 많아요.
외국에 나가더라도 여기서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수학 전공을 또 왜 많이 하냐면 수학 전공 학생들 취직이 잘 됩니다. 그 직업 1위에서 미국 같은 게 직업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다 수학 관련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좋은 것은 대부분 이제 보수가 높은 거겠죠. 그리고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직업, 다른 이렇게 과로 바꾸기가 아주 쉽습니다. 복수 전공하기가 쉬우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돼 있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거고, 수업의 제반 사항을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학원의 목표는 뭐냐면 공부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어떻게 하면 5시간에 해야 될 것을 한 2시간에 끝내고 놀 거냐. 엄마도 노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애들 좀 이따 내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즉, 여기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원리 수업이 다 되고 나면요, 자생적으로 커서 그 자기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그 내용을 아마 그 졸업생 중에서 서울대 수리통계학과가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데 그 엄마가 써놓은 게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건 애는 좀 내성적에서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율적으로 해서 기본 바탕이 잘 되면은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얘는 얘는 어디 갈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해드려요. 왜냐면 절대로 수학 잘하는 학생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등수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용량이 돼 있으니까. 머리가 큰 게 아니고 머리 용량이 큽니다. 저를 보면 수학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머리 커질까 봐서. 근데 저는 원래 컸으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자세한 교육 시스템하고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원리탐구 강좌가 끝나고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1월 말이라든가 1월 달에 시작한 거 1월 말에, 2월 달에 들어온 학생 2월 말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고 이것만 있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가 그 시중에서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특성들이 좀 강하다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묻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원리탐구 과정이 있는데 우선 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밖에 가면 저기 영상실에 가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구분점이 두 군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죠. 4하고 5가 있는데 3부터 본격적인 수학 시작입니다. 6학년들, 커리큘럼을 하면 6학년들. 이때 되면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여서 이때 이제, 그리고 여기 다 끝나면 정말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위쪽으로 갑니다. 도전 원리 보면 여기 보면 기하, 정수, 기하, 해석 이렇게 대수 이렇게 나오는데 조합까지 해서 4개 나오는데, 이게 국제 IMO 같은 데 수업 시험 내용입니다.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KM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KMO 합격하면 KMO에서 금상 타면은요 바로 서울대 직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걸 못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KM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럼 KM 할 필요가 없네.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그 공부를 해놓은 학생들은 그 1인자가 됩니다. 경치대를 괜히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그 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추정할 그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기 단계에서 끝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단계에 가서 이쪽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하고 4를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수학 공부 잘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수학 공부가 아니니까. 근데 머리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토대는 돼 있다. 여기 이제 제일 시작인데, 근데 여기 시작해갖고 언제 여기까지 갑니까? 근데 금방 갑니다. 지금. 잘하는 애들은요, 여기 시작했다가 잘하는데 여기 2월 달에 온 다음에 방학 때 가죠. 그 다음 또 겨울방학까지 가면 금방 와버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이 꽤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제도를 바꿔서 오래 다니는 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5% 누적으로 할인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은 수학료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계속, 또는 잘하는 학생도 정말 잘하는 학생도 여기서 3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달리 들려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책을 많이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 새로워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다음은 이해가고 막, 그래서 이 단계가 다른데, 이건 뭐 하려고 하느냐면 우선은 수학적 사고 시스템 및 이론을 정립하는 겁니다. 즉 수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사고 시스템이랑 생각이 일단 아까 1 더하기 1 이런 건 노동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어려운 문제일 때 막 노동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머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집에서 막 뭘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공부 엄청나게 한다. 근데 시험 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막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다른 학생들이 10시간에 풀 수 있는 거예요. 한두 시간에 풀 수 있어. 그리고 옆에 보고 쳐다보고 놀고 있어요.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입생, 그래서 그 수학적 사고 시스템과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전부 서술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3년제에 서술형이 확 나타나니까요. 입술었던 겁니다. 옛날에 수학 잘한다고 해서 전교 1등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전교 1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크니까.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서술형은 쉽게 준비를 안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거 나오면 그냥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도 오랜 동안의 습관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그게 1인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그 개인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수업을 하면서 보면 이제 수업하다 보면 근데 테스트를 가지고 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선 테스트를 가지고 보면 아 얘는 어느 정도 단계에 간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왔을 때 테스트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면 돌머리성이 있어요. 머리가 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돌머리 형태인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고 한참 있어요. 그러다가 막 물어봐요. 왜 그러죠? 이래서 그러다. 그게 공부 잘하는 머리입니다, 원래. 그런 학생들이 몇 년, 한 1, 2년 지나잖아요. 머리가 하나씩 깨우쳐지면서요. 그게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다 쌓여가지고. 그게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처음에 막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까불다가 바로 사라진 영재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약간 이렇게 느리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갔구나. 그럼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주죠. 요즘에 녹화를 해놔요. 녹화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해요. 저학년들은. 저학년들은 진도가 좀 느려요. 천천히 가 또 안 되면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입니다. 그게 이제 1인자 스타일이에요. 지금 4학년에 그런 학생이 있는데 처음에 내 얼굴 보면 금방 알죠. 설명 막 하는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얼굴 표정이 또 아니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개인의 특성을 이게 파악해야 되고 재원생인 경우에는 일정 단계에 가면 그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엄마 돈 걱정하느라고요.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너희들 엄마를 정말 편하게 해주는 것은 재수없이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한 거죠.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수시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러죠. 재수없이 대학교 뭐 재수가리가 왜요? 그런 게 아니고 재수하면 한 몇천만 원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가면 엄마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이런 건데 지금을 해서 공부를 이렇게 계속 앞서가서 이렇게 하면 그게 남는 거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럼 내 엄마가 통화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얘가 돈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좀 설득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애들 공부도 잘해요. 근데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정말 1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애들한테 오면은 내가 써놨잖아요. 물음표 써놨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오면은 원리탐구 수업할 때 그래요. 너희들 왜 왔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답이 공부하러 왔죠. 그래요. 그럼 공부해서 뭐 할 거냐? 그래요. 그럼 그때는 멍하죠 이제. 엄마가 해라 해서. 근데 공부해서 와서 여기 온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온 이유는 놀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놀기 위해서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 10시간 걸렸다면 여기서 배워가지고 2-3시간 내에 끝내라. 그리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까지 잘해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으로 계속 내가 보고 있어 문제를 막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너 참 손운동하고 있구나. 손운동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금방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난 애들이 그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나? 내가 막 그래요. 한번 파서 끝낼 걸 가지고 계속 삽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열의를 가졌으면 그 이론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금방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까지 다 잘합니다, 이제. 왜? 여유가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위로 치고 올라가죠.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 2년 전인가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구석에 방산 중학교 옆에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오기 전에 2년 전이죠. 그 인사 반갑게 해서 왜 그랬더니 아들이 서울대를 갔대요. 방산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걔는 수학만 잘했어 중학교 때. 그래서 계속 또 그 재미로 수학 문제 다 풀고 심심하면 노동대회 한다고 일을 막 100번씩 곱하고 있다가 나한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 문제가 어렵잖아요. 수학을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하니까 또 영어도 한대요. 국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전체 다 1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머리에 용량이 된 거죠. 그동안 이게 그 중학교 때는 이렇게 빛나지 않았는데 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 못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용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막 죽어라고 한다면 또 이따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얘기를 뭐 하기로 하고 또 넘어가야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빨리 옛날에 풀었던 것을 이거 1시간 걸려? 이거 한 10분이면 끝내. 아니면 몇 초면 끝내. 그리고 놀아라. 그리고 와서 엄마가 뭐 하냐 그러면 엄마 채점 해달라고 해라. 채점은 다 이제 맞죠. 혹시 답지 봤나? 뭐 이거. 애들이 한 달 지나면 머리 확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해요. 이거 나쁜 문제 안 풀어요. 왜? 계산기가 해야 될 문제를 애들한테 풀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 계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계산 틀린다고 수학 공부 못 하겠습니까? 왜냐면 곱하기 잘못할 수도 있죠. 또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좀 이따 문제를 아마 또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근데 어머님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너무 무시했나요?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하라는 겁니다. 또 잘하는 애들은 이거 봐서 처음에는 낮은 단계였는데 잘하면 윗단계 가면서 높은 그 반 배정을 할 때 한 달 더 하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더 좋은 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토대를 공부를 하려면 그 밑바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고방식이에요. 저 문제는 이건 노동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마음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 부분이 아마 그 좀 추상적인 말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면서 문제 보면 이건 뭐에 관한 문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수학 문제 이것은 노동인데 내가 이게 함정에 빠질까봐 이러면서 애들이 다 함정에 빠지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00점 맞은 애들은 이거 함정에 빠지겠군. 이러면 다 몇 개 집어내면 100점 나와요. 다른 애들 거의 퐁퐁 다 빠져 있죠. 제가 내신 대비하면은 이거 틀리면 10대야. 그럼 내가 몽둥이로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그 문제 나오면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난대요. 이거 틀리면 맞지. 그런 문제 몇 개 제치면 이제 100점이 나오죠. 사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왔을 때 이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짚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머님들 왜 이게 논리탐구를 왜 하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그런 얘기 합니다. 그 학생들 잘 되지 않으면 저희 학원 잘 되겠습니까? 큰 애들이 커서 계속해서 잘 돼야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욕먹고는 욕먹어도 되지만 커서는 나 욕 먹지 않겠다 그래요. 차라리 나한테 여기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래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지만 수학 SNP하고 자사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형태. 옛날에 이거 창의력에서 CNP에서 바뀌었어요. 책들이. 이번에 여기까지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너무 쉬운 그 내용들은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잘 맞지 않아서 여기는 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소설책을 통해서 바꾸는 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많이 바뀌어 여기는 좀 덜 바뀌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밑에서부터 3, 2, 1 위에는 이제 중학생들용으로 아까 원리탐구도 위에 있는 부분은 중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요 밑에도 여기는 초등학생들 위주인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한 2학년까지 풀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훈련 받은 애들이야 지금 뭐 5학년, 6학년 풀긴 하지만 시중에 나가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 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수, 기하, 조합, 해석 4가지로 통해서 이 같은 문제의 형태를 이렇게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SNP 문제는 현실과 관련된 창의력, 심도 깊은 수학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녹화를 다 해놔요. 그러면 집에서 녹화를 이렇게 보고 와서 그 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형 토론 발표를 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예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 갑자기 막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험만 봐가지고, 필기시험만 봐가지고 점수 높으면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겸손한 인간상을 기를 수 있도록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발표할 때는 상대방이 뭐 이해했다는 표시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이 틀린다는 걸 이해하는데 틀린 것부터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맞고 근데 이게 맞는데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토론의 형식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중에서 협력과 경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학 소설 읽기가 있는데 4단계로 있는데 0, 1, 2, 3단계로 돼 있어서 총 4권이 나갑니다. 저 밖에 이제 붙어 있는데 영어에서 0이 아니고 단계를 하다 보니까 높은 단계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 0단계로 돼 있고요. 여기는 중학 3학년이나 고등부 쪽에 외고 같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1단계, 단계가 낮을수록 저희 책들은 숫자가 낮은 게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속에 이제 소설을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것을 문제화 시켜요. 그 문제화 시켜 있는 부분을 책에 반영해 놓은 게 S&P 책에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외부에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학적인 능력이 세계에서 1인데 흥미도는 거의 꼴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가져야지만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읽기 진행 방식은 한 권 소설책을 일단 3회 분량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끝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학도 되고 또 아니면 자체 스토리텔링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아져서 한 달을 늘쳐봤어요. 한번 실험을 하고 2달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내용을 문제화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들을 이렇게 통해서 향후를 대비하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단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도록 앞으로 가면은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면 그거 그런데 그게 한 10점짜리쯤 이렇게 되고 그래요. 쭉 계속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S&P 수업에서는 토론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항상 월말에 한 번씩 합니다. 소설책 전체 하고 단원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진행을 되고요. 그리고 주말 탐구에서 수학 소설 읽기와 자체 STM 문제를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할 때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결석한 학생들은 그걸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밖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리 탐구하고 몇 개만 유료화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수업하는 거 그대로 찍어놨어요. 제가 그냥 시간 내서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는 못해요. 직접 학생들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그 광경을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수업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그다음에 계산식 원리 탐구는 이번에 올해사 완성된 건데요. 이게 지금 원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계산력 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소인수 분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달은 소인수 분해가 밖에 나오는데, 옛날에 집합했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계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어린 학생들부터 KMO 이렇게 하는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보면은 소인수 분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부하는데 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배수 이론인데, 그 배수 이론이 진법을 모르면 배수 이론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계산해서 계산식이 있어요. 식이 뭐냐면 문장을 읽고 그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형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길잖아요, 문장이. 긴데 어디서부터 수학에 관련된 건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식이, 여기서 계산과 식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 초등학교는 4개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에는 지금 6개로 해서 여기도 10권으로,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대부분 금요일, 토요일 날 선행 수업 이전이라든가 이후에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특히 이게 식에 좀 중점이 되어 있고, 계산한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꼭지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알게 되면 다른 게 다 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아니고, 물론 단순 계산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문장을 읽고 식 세우는 방법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산의 핵심은 소인수분해입니다. 또는 학년이 올라가면 인수분해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식들을 곱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게 수학 실력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수학 실력하고 여기 소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실력이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계산 법칙과 원리를 깨우치는 것도 있고, 계산의 정확성과 신속성, 대부분이 정확성과 신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옛날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니까 그게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더욱 이제 필요한 거게 됐죠. 그리고 효율적인 계산 능력, 그다음에 계산의 흥미. 왜냐하면 계산할 때 옛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니까 좀 이따 너무 많은 문제가 한 두 문제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영재성 발휘의 수리적 토대가 되는데, 계산이 안 되면, 머리가 좋더라도 계산이 안 되면요, 그것도 빨리 안 되면요, 정확하고 빠르게 안 되면은 더딥니다. 수학적인 머리는 갖추고 있는데 그게 밑바탕이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래, 문제 예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엄청 쉬운 문제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애들 보면 여기 이제 1번 나오죠. 1번 보면 내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쓰면은요, 애들이 선생님 외우셨구나 뭐 이래요. 뭐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우리 계산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덧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하라,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면은 교환 법칙이 나오고 결합 법칙이 나오고 분배 법칙이 나옵니다. 그건 까맣게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냥 복잡하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쓴다면 굉장히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하면 100일 거 아닙니까? 이거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100이잖아요. 200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처음부터 115에다 29 더하면은 144에다가 15 빼다 보면 머리 아파요. 에너지 낭비 다 됩니다, 이제.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걸 교환법칙이라, 한 바퀴 바꾸면 교환법칙이거든요. 교환법칙 한 다음에 앞에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다음에 더 하는 거니까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합법칙은 계산 여기는 위치를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것을, 가로를 이용해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짬뽕된 겁니다. 여기서 하루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서. 그럼 애들이 이와 같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대부분이 1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강이고 대부분 다 1강에 나와 있어서, 그걸 계산하다 보면 1강부터 딱 보면은 내가 옛날에 손운동 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머리만 괜히 아팠구나.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계산 얼마냐면, 이렇게 쓰면 이제는 선생님 뭔가 좀 있구나, 이렇게 하겠죠. 이거 외웠다는 얘기는 잘 안 할 거고. 이게 이제 진법이라든가 소인수분해가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이 뭐죠?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잖아요. 2하고 5가 만나면 1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이 뭐냐면 10이 되면 왼쪽으로 올라가자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배수 이론에도 저격들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참 잘 됐다 그랬지. 이제 다른 애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무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음에 또 들어올 거니까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진법에 관한 거잖아요. 소인수분해가 좀 적용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2가 2개입니다. 이게 5가 2개잖아요. 이게 100이에요. 2하고 5가 만나면 동그라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 돈이요. 이런 애도 있어요. 네. 이게 뭐야? 동그라미가 뭐냐? 2하고 5로 봐야 된다. 또 2하고 5가 만나면 동그라미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미 동그라미 2개 생겼잖아요. 요거 곱하는 거 쉽잖아요. 3.6에다 동그라미 2개, 3.6에다 동그라미 2개 치면 360이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가 아주 개운합니다. 머리 아플 이유가 없죠. 쓸데없이 계속 계산하고 4, 3, 12, 12 곱하기 25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잘하는 애들은 순식간에 계산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크게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수학 과정이 있는 건데 이상하니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건데도 안 해요. 이 덧셈과 곱셈 내가 수업 시작할 때 점으로 시작해. 점으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왜 숫자가 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보면 또 진법도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쭉 그래서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이 쭉 다 들어있어요. 왜 십진법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앞으로 입학 사정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알아야지만 즉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걸까 예측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에 가면 이렇게 바뀌고 이 시대에 가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앞으로 어떻게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의 창의력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이거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이거 나도 계산하다 틀려요. 곱하기 하다 틀려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막 쪼개가지고 계산해요. 나누기도 있어요. 나누기 같은 경우도 금방 그런 부분들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 이제 빼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은 그건 수학 공부 잘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과정에서 흥미라는 게 나타나요. 물론 막 이 얘기 자체가 재밌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물론 그래서 저기 S&P 책에는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소설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퍼즐도 좋아요. 퍼즐을 통해서 막 하다 보니까 원리탐구 4하고 5 보면 퍼즐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막 퍼즐 풀다 보면 계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제 또 사고력이라든가 공간 감각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거니까 이 문제 보면은 우선 그 요즘의 특징적인 문제가 뭐냐면 조건 다 주어집니다. 외워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식도 써줍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냥 괜히 외우는 것은 그거 보면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축구볼 있잖아요. 이 축구볼이 정오각형이 12개였습니다. 빨간 게 정오각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이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32m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32m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이거 금방 보이죠? 이건 첫 문제는 이제 또 하나도 못 풀면 안 되니까 3개겠죠?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서리수를 구하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세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서 이제 엄마,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축구볼이 없어서 못 풀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이 나왔는데 돌릴 수가 없어.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안 돌아가지.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모서리가 몇 개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노동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가다가 틀립니다. 시간 다 깨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수학적, 그러면 뭐냐면, 이러면 이제 뭐냐면, 원리탐구하는 공부 목적이, 저런 문제는 다른 방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 사고 시스템이에요. 저 문제는 저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야. 저건 틀림없이 다른 방식으로 쉽게 푸는 방식이 있을 거다. 이것을 예단하고 어떻게 푸는 방식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이 배야지. 그래야 일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모서리를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해. 모서리가, 그럼 내가 물어보죠. 모서리가 뭐냐? 그러면 튀어나온 거, 이게 모서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면이 2개 붙어서 만들어졌네요. 그렇다.
두 개 붙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오각형 12개면 그럼 옆에 있는 변이 몇 개냐? 계산하면 되죠. 5 곱하기 12가 되겠죠. 육각형이면 6 곱하기 2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에다가 120을 하면 180개겠죠? 그러면 모서리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두 개가 모여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0을 2로 나누면 90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세고 있겠습니까? 이거 세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세고 있으면 열심히 막 세고 있는데 어머니들 보기에는 너 참 대단히 공부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닙니다. 노동하고 있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놀아라 그러지 이제. 차라리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거 순식간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꼭 찢으면 열심히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이제. 아 이거 1번 문제 풀고 나면 그게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수학적 사고 시스템이라고. 아 이 문제는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겠지. 꼭지점 수는 뭐냐면 이 꼭지점 하나 있으면 변에 3개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가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80을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60개 나오는데 여기까지 2개가요. 그동안 영재센터의 수업이 숱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거의 산수 문제에 해당하지.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애들이 나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금방 나 수학 공부할래 이러죠. 그래서 그동안 수학을 싫어했던 애들이 금방 어려웠던 문제들이 쉬워지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풀리니까 이런 문제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KMO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입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각선이 이 대각선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를 통과하는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찔러서 세겠습니까? 노동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학으로 금방 풀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 1440개가 나와. 이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안 돼. 수학적으로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따가 뭐 저기서부터 하겠지만 여기서 하여튼 전체 꼭지점에서 안 되는 부분을 다 뺀 다음에 곱해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애들한테는 어머님들 와서 또 오늘 나 갑자기 머리 커지겠어. 그러실까 봐서 머리 키우는 걸 줄이겠습니다. 머리는 안 커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형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첫 번째 11월 1주부터 그 스토리텔링 문제를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2단계에서 한 건데요. 이게 길잖아요. 이것도 좀 뺀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길어요, 이렇게. 뭐 이제 한번 보면 많은 학생들이 평균과 관련된 실수를 범한다. 예를 들어 보면 스토리는 할머니가 유독하다는 전화를 받고서 2시간 내에 도착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스토리는 집에서 200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그러니까 한 서울에서 한 대전쯤 될까요? 하여튼 서울에서 대전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이따 여기서 내가 퀴즈를 쉬운 퀴즈가 하나 있는데 한번 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착했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스토리는 집에서 200km 아빠 자동차로 가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근데 지금 시간이 8시예요. 아침에 8시인데 할머니 댁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계산을 해보았는데 평균 시속 1시간당 100km 달리면 2시간 내에 도착하겠죠. 결론을 내리고 급하게 서둘러 출발한 스토리와 아빠는 곧 정체 구간을 만났다. 마음은 바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느릿느릿 가다 보니 어느새 전체 경로의 절반 100km를 지금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로소 정체가 이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장치를 보니까 출발 이후 지금까지 평균 속력이 50km 달렸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200km니까 평균 100km로 가면은 2시간 내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km 달렸으니까 마지막 100km는 150km 가면은 2시간 내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래? 평균 시속 150km 달리면은 전체가 100km일 테니까 2시간 내에 늦지 않게 할머니 댁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빠가 이제 내리더니 밟은 거죠. 그랬다면 수력 계산 오를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어집니다.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도 주어집니다. 공식 같은 것도. 그러면 근데 이게 만약에 공식 안 외워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 가는데 200km인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아빠가 서울에서 시속 100km로 해서 대전까지 갔더니 2시간 걸렸어. 그러면 대전까지 몇 킬로일까? 그러면
2 곱하기 100에서 200km가 그래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거리는 아까 속력이잖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하죠. 농담삼아 하죠. 2시간까지 고속도로 100km를 계속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한 1시간쯤 갔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1시간쯤 가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물어봐요. 어디가 있을까요? 고속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 수업하면서 이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갑자기 심각하게 있다가 어딜까? 이게 어디 천안쯤 갔을까? 이러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내는 수수께끼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이제 어려워해서 그럽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쉬운 문제예요, 원래.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달리 막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본격적인 문제 뒤에 보면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수학 문제가 숨어 있는지 있지만 여기까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원래는 1, 2번은 안 주어집니다. 1, 2번 안 주어지고, 여기 보면 수도력 계산대로 2시간 내에 늦지 않게 할머니 댁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답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번, 2번을 좀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처음 볼까요? 평균 시속 1시간당 50km로 100km를 가면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미 50km, 100km 가면 50분에 100이기 때문에 이미 2시간 이미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150km 달려봐도 이 순간이동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좀 틀렸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까 얘기했지만 오류를 찾는 겁니다. 계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의 개념에 대한 잘못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후에 100km, 150km 가면 몇 시간 걸리냐? 그러면 뭐 다 공식 주어졌으니까 150분의 100 곱하기 60, 분일 걸리겠죠? 3분이니까 40분 걸리죠? 2시간 40분 걸리겠죠? 그러면 수도리에 계산대 2시간 내에 늦지 않게 할머니가 도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0에다가 150을 나누기 2를 하면 100이 분명히 나오는데, 아니, 2가 나오는, 100으로 나누면은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계산 어디에 잘못이 있는, 이런 평균의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평균이 있는가 하면,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역수를 더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아마 잊어버렸을 텐데,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합 평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면 더해서 나누기가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를 해요. 왜? 평균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진짜 그러잖아요. 50km 갔으니까 150km 가면 되겠다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00km 간 순간 2시간 지나버린 거니까. 그러면, 개념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이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형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현실과 수학과 관련돼서 보면 이런 틀린 문제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방 볼 수 있는 문제에서 그렇죠. 그리고 평균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평균 속도는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하니까 2시간 반이잖아요. 200km가 전체예요. 나누기 2시간 3분이죠. 그러면 3분의 8이 되죠. 3분의 8 하면 그냥 200 곱하기 8분의 3에서 이것도 금방 계산이 됩니다. 75.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외웠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계산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것도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곱한 다음에 나누고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애들 금방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소인수분을 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없앱니다. 25 곱하기 3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잘못해서 600 나누기 8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누다가 틀려버리잖아요. 보고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인 사고방식보다 풀어야 될 생각들이 순식간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곱하고 600 나누기 8 하고 있으면 나 집에 가라고 그래요. 너 집에 가거라.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금방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이와 같은 계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좀 어렵죠? 예? 근데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특징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와 같이 수학 공부하는 방식이 틀려야 되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 5년마다 이렇게 바뀌던 교육 체계가 2, 3년 만에 바뀌면서 막 이렇게 막 거기 적응하려고 하잖아요. 시대의 변화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나라 순위도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나라가, 우리가 뭐 후진국에서 막 선진국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게 시대에 얼마만큼 빨리 적용을 하느냐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적인 사회에서 동적인 이 정보통신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그 상황적 적응력이라든가 응용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현실과 연관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어려운 문제를 옛날 그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개성이 굉장히 존중되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성들을 봅니다.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한쪽에 특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 걔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빛낼 사람들 뿐만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요. 그 이상한 괴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확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시대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들이 옛날처럼 책상에 앉아서 많이 오랫동안 날새기를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다르고 어떻게 그걸 응용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달리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아까 그 등산 얘기를 했지만 계속 뒷북치고 따라가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1인자는 절대로 못 됩니다. 약간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약간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수학 공부하는 그 4불 5행인데 뭐냐면 4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5행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뭐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인수분해라든가 뭐 이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있어. 하측 계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풀이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응용력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게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공식 주어집니다, 이제. 옛날에 공식을 외웠잖아요. 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주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주어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식이란 것도 거의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실 속에서도 공식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차원이 바뀌면은요, 공식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그 문제 적용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문제 내가 풀다가 내가 말하는데, 평면 도형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육각형이잖아요.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이 A가 있으면 옆에 이와 같은 B라든가 C는 이웃각이라고 그래요. 이웃각. 여기 마주보고 있는 각이 대각이라고 그래요. 대각이란 마주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학년 때 언어 공부라든가 한문 공부를 해놔야지만 1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꼭 그 부분은 수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대각선이니까 대각에다가 선을 그으면 뭐겠습니까? 대각선이죠, 당연히. 아주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세라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하겠죠?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또 뭐 빠진 게 있나요? 일곱, 빠진 거 많죠? 또 여덟, 또 빠졌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있다. 6개잖아요? 갈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에서 갈 수 없는 게 자기 자신하고 양쪽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하죠? 6군데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개죠? 여기 6이 돼야죠. 내가 산수를 막 틀리고 있어. 그러면 몇 개인가요? 9개가 되죠? 9개입니다.
이걸 세다가 잘못하면 이제 틀리고 그러죠. 이게 이제 6개니까 세다가 풀 수가 있지만 한 10개쯤 돼도 못 풀잖아요. 10개쯤 돼. 이럴 때는, 근데 이거 같은 게 만약 10개다 그러면 여기 10으로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문자로 하는 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본인들이. 이 공식이, 만약 요거 평면도형이잖아요? 여기 와서 아까 좀 대각선 세라 그러면 입체도형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뭐냐면, 왜 n-3이냐? 물어보면 자기 자신과 양쪽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했지만, 여기 하나 보고 안 되는 거 세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계속 쭉 나오겠죠? 왔다 갔다 같은 거 나누기 하면서 이와 같은 왜 n이냐, 왜 나누기냐, 이것을 계속해서 해서 그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지 응용력이 생기고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그걸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공식은 한 개 정도? 근해 공식 같은 경우 중학교 가면 그건 복잡하니까. 그것도 나오는 과정을 풀 줄 알아야지만 다른 걸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 그럼 선생님 뭐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리 탐구 과정에서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정규 과정에 들어오면은 그 이론이 바탕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생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 공부 잘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은 독자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습관도 가져야 돼. 뭐 물어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는데 이게 친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본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을 발표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게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르쳐주는 건 2번 배우는 거라고. 발표력이라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합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또 왔다 갔다 질문하다가 얘한테 물어보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규반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것을 혼자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집에서 답을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맞히라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해오라는 것은 풀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오면 그래야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도 수수께끼에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동 문제가 아니구나. 새로운 이게 뭔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수학을 좋아한다는 건 뭘 재밌기도 해야 되지만 현실과 연관돼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 옛날에 막 어렵게 해서 안 풀렸는데 갑자기 쉽게 딱 풀린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으면 박수 치고 있다니까요. 원래 내성적인 애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책 펴니까 좋다고. 어떤 애들 만세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 잘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야, 수학 공부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공부 그만해라.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1인자가 됩니다.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정말 내가 그냥 놔두라 그러면 얘 너무 공부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부단한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머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그 주제가 여기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녀 기르기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내가 그때 가면 하는데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 겸손하면서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싫어하면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좋아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머리가 크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좋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제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면. 많이 풀어봐서 금방 알죠. 너희들은 이렇게 풀었겠지? 그러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문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금방 이제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가서 선생님 고향이 어디나요? 그러면 평양이다. 뭐 그러면 거기에는 서울대 나왔다고 써 있던데요. 그래서 나 김일성대학교에서 지금 전화가 와서 그러면 그러세요. 뭐 이래요. 순진한 애들, 그런 애들 공부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데 농담은 이따금씩 한다. 그래서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구별을 잘해야 돼. 그러면 농담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농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이 없는데 거짓말은 속이려는 목적이 있어서 의도가 다른 거다. 내가 얘기를 또 해주죠.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농담을 하더라도 진짜 막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공부를 잘합니다, 이제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우선은 일방적이고 화려한 수업은 물론 원리 탐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론을 주입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수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정규 수업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건 다 풀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그리고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방식, 그리고 한 문제를 가지고 이 다른 변형되어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맞았더라도 문제가 달리 그 방식이 다른 거, 그리고 또 보면은 본인이 모르는 문제들이 또 질문을 또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틀리기 쉬운 문제라든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애들 그냥 제일 나쁜 선생님이 뭐냐면요, 질문할 때 바로 설명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인자가 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마를 때 이렇게 끌고 가서 물 먹으라 해서 됩니까? 목이 말랐을 때 뭐 이렇게 줘야지. 그러다 막 문제 힘들게 막 집에서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선생님이 쉽게 풀어줬다 그러면 박수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쪽집게 수업도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할 때 뭐 이렇게 나와야 한다, 뭐 이 문제를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 형태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인자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다 다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문제를 가르쳐 풀더라도 다른 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엄청나게, 제가 이제 하는 그 도전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머님들은 그리고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러는데요. 그거 어머님들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왜냐면 옛날하고 틀려서. 잘못해서 그 이제 저학년 때는 이게 하려고 하는데요. 학년이 높으면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격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하고 문제가 틀려요, 많이. 그러니까 놔두시라니. 그리고 선생님 도와서 뭐 하냐? 아니면 안 되면 인터넷 찾아봐라. 아니면 공식 보고 너희가 해봐. 이게 답입니다. 엄마들도 그 선생님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라. 물론 선생님 다 알고 있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 거죠. 푸는 길을 제자. 그리고 친절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뭐 하면 계속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좋겠습니까? 애를 죽이는 거지. 애들이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힌트를 줘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또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게,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보고 알고 있는 답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친, 물론 선행학습도 중요하긴 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나치게 성행학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머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갈 거니까 고등학교면 죽어라 몇 바퀴 돌자 그러는데요. 지금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원에 갔더니 지금 어디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대. 그거요, 잘못 독이 됩니다. 이제 선행은 밑에 있는 그 토대가 다 되고 용량이 돼 있는 상태에 차근차근 박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마지막에 가면 중학교 2, 3학년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앞서가 버리죠. 먼저. 고등학교 가면은 걔들은 계속 거기 돌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쳇바퀴 돌고 있다니까요. 어머님들하고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다른 학원에서 뭐 선행 엄청 나갔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학원 할 게 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할 게 없으니까 선행은 다 책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맨날 배운 건데. 그것은 정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저도 6학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10단계 10가나 이 정도가 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더디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은 그 10단계 가면은 특히 3단, 중3에서 이렇게 쳇바퀴 많이 돌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거기 돌다가 거기서 멈추고 있는 상황에 저희 학생들 축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전부 다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더딜지 모르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약속대로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